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4월 30일 일요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잘들 쉬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일들을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제 가벼운 일정 방송이 되겠고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내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주말에 많은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한미 정상회담 및 방미 일정을 이제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뭐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우리 증시가 기대감에 가득 찼다가 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후폭풍, 이걸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자동차주나 배터리주 이런 것들을 막 추천하면서 자동차 배터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한참 배터리 막 추천할 때였으니까, 제가 자동차와 이제 배터리를 추천하던 게 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거는 2월 달에 추천 나갔었고, 현대공업도 2월 달에 나갔었고, 캠트로스 3월 초, 이지 3월 중반. 저는 한 2월 말 3월 초부터 자동차를 좀 많이 자동차 배터리를 좀 밀었었네요. 2월 초부터. 뭐 가장 빠른 게 2월이니까 2월이라고 합시다. 근데 2월 초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더 강했어요. 주도했었는데, 그럼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질문들. 항상 궁금하잖아요. 다음번에는 뭐가 잘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추천한 게 이제 그 2월 초쯤이었었는데, 하고 나서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볼만하고, 그 뒤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나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 이때부터는 진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기존에는 테마로 그냥 대충 엮여서 올라갔었다면 이제는 재료가 좀 확실한,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만 이제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확실한 기업은 저희는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어쨌든 끝났고 우리가 기대하던 내용들도 다 나왔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그 이전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작년 네옴시티보다 약했던 것 같아요. 좀 약한 이벤트였다. 작년 네옴시티는 어찌 보면 증시의 구원투수였었죠. 작년 네옴시티가 핫했던 게 9월 전후니까, 작년 9월 전후 생각해보면 우리 증시 완전 최저점일 때였어요. 바닥이었을 때. 그때 진짜 갈 곳 없는 돈들. 갈 곳 없는 돈들이 네옴시티로 다 모여가지고 대박이 났죠. 대신 다른 업종은 다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올해는 1월부터 지금 이제 4월 중순까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강했었던 AI나 로봇이나 또 배터리가 사실 주도했었죠. 이외의 다른 종목들도, 이외의 다른 업종도 나름 괜찮아요. 막 폭발적인 시세는 없었는데 다들 지수 따라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작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증시 예탁금,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 돈 자체도 최저치였었고, 우리 지수도 더 빠진다고 하니까 주식을 아무도 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딱 맞춰가지고 이제 금리, 은행권, 이제 시중금리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왔던 게 작년이었다면, 금리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적금 들으러 가셨던 분들이 다시 주식시장 많이 돌아오셨거든요. 그 사이 뭐 비트코인도 좀 올랐고, 최근에 좀 뭐 빠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예탁금이 좀 늘고 있고, 작년 한 뭐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보다는 상승 중이고, 또 신용 잔고도 최근에 이제 우상향을 계속해서 하면서 증시에 들어오는 돈들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테마들이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었는데, 네옴시티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네옴시티 아니면 돈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고, 확실히 실제로도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 아니면 돈이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가장 상승 힘이 좋았던 거는 배터리가 맞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게 많은 게 이제 지금 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랑 다른 점은, 작년은 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느리게 가는 종목들도
해볼 만해요. 이제 4월 달에 증시가 좀 꺾이고 나니까 이제 진짜 이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의 의견을 정리드리자면 저의 생각은 기다리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제 책상에 앞에 붙여놓고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저의 거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이거의 조금 다른 버전은 뭐냐면 기다리는 바닥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시황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주가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 위기가 온다. 저는 이거를 항상 저는 투자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이러저러해서 안 좋대라는 얘기가 쫙 퍼져버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대. 한국 증시 앞으로 막 폭락한대. 이런 얘기들이 그냥 어디서 조금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경제방송, 증권사 또는 뭐 증권사 리포트 여러 가지 뭐 언론들 이런 데서 막 그 얘기가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돈을 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테마주 하다가 우량주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사람들 생각이 막 엉키고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조짐이 생겼을 때 이상 조짐이 생겼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조금 악재가 나와도 지금 저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우리도 대비해서 현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바로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뭐 등등등. 심지어 코로나 때랑 러시아 전쟁도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랑 러시아 전쟁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IMF 때와 리먼 사태와 닷컴 버블 때는 방심했었어요. 어디선가 이상 조짐이 계속 있었는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은 IMF라는 저 사안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중에 한 국가인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굉장히 타격을 줬고요. 물론 주변 국가도 영향을 줬겠지만 뭐 우리 일본은 이득을 봤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였었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가장 크게 미쳤던 것은 미국이었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곳들도 있었어요. 이머징 마켓 같은 곳에서는. 미국도 무적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신흥국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저 때는. 뭐 닷컴 버블 때는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랬었죠. 어떤 이제 뭐 지역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이제 국한돼 있는 위기가 터졌었다면은 코로나 때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전 세계가 같이 타격을 받고 전 세계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잘 해결해 나간 이제 그런 게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도 대비하고 나라도 대비하고 기업도 대비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위기, 기다리는 바닥은 오지 않는다. 저는 요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증시가 어느 대폭락이 나와가지고 막 코스닥 600포인트 가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기다리면 오지 않아요. 근데 시장 괜찮아. 시장 너무 좋잖아. 뭐 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방심하면은 저는 위기 한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과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다들 예민하게 악재들을 분석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말쯤에 증시가 좀 출렁였잖아요. 잠깐 빠졌다가 지금 약간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출렁임에도 저는 현금 확보 사인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 위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 조짐이 생기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희 정방에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같이 언급을 드리고요. 저도 뭐 상황이 안 좋으면은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 증시는 작년 9월 말 10월 초부터 여전히 반등 중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전략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최근에 5, 6개월 정도는 제 얘기가 계속 맞았어요. 작년 9월 말 10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최근 6개월이죠. 최근 6개월과는 저의 전략이 맞았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더 좋았어요. 현금 보유한 사람이나 또는 시장에 내려가는 뭐 인버스, 곧버스 선물보다는 주식 보유자가 더 유리한 최근 6개월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상황들이 이상해지면은 전략을 바꿀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진 주식 보유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월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앞에 예고편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제 5월달 들어서 저의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뉴스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5월달에 대한 우리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번에 좀 크게 기대했던 게 요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서 더 나가진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일정 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오히려 이제 후폭풍.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금감원의 테마주 조사. 이거 그 흔히 말하는 임창정 테마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임창정 아저씨가 뭐 피해자인지 연루돼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테마들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 증권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카톡방 이런 것들 아마 저희 증권방송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방송하다가 누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멀쩡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테마도 주가 조작이라는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클린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출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기존의 주도 업종들이 조금 이렇게 죽으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시기여서 좋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5월 달에 올라갈 만한 것들 일단 보려고 하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니까 진짜 큰 변화가 생기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이제 보실 만한 내용들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위협한 북한이 바로 눈에 띕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다방면의 협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방면, 뭐 자동차 배터리뿐 아니라 뭐 반도체, 방산, 문화, 콘텐츠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의 협력,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불편한 사람이라기 아니라 불편한 나라들이 있겠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불편한 나라들. 첫 번째로 북한, 그리고 중국, 또 러시아도 불편해할 수 있겠죠. 이 나라들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북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공격 감행식 정권 종말 발언을 겨냥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일본이랑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물론 저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예전보다 좀 좋아졌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도 뭐 우리랑 나빠서 좋을 건 없어요.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에 엄청 많이 가가지고 돈을 지금 무지하게 써주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역사 문제 해결은 물론 나중에는 언젠가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이 묶여가지고 서로 동맹 으쌰으쌰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도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 반전선을 좀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런 이제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는 뭐 내용은 항상 하던 거예요. 새로운 건 없었고 맨날 하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한이 4월 중에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힌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 전개 계획을 대응해서 고체 연료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각 수준을 낮춘 발사. 북한이 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SLCM,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훈련들, 뭐 실제 실험 등을 일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퍼스텍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수요일에 저는 퍼스텍을 추천했었는데 방산이라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주가는 좀 떨어졌죠. 다음날 좀 올랐다가 다음에 떨어졌었는데 이런 것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불편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갔다 와서
중국이 또 불편함을 또 이렇게 대놓고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이 반도체 원산지를 전수조사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대요. 보니까 이제 치포 동맹 맞대응 본격화 관측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뭐 최근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반중 라인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압박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원산지 점검이랑 통관 검사 강화 조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 계약 취소까지 사례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 피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 품목과 원산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반도체가 아닌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의 그 가장 한국에서 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반도체가 출 제일 많이 되는 곳이. 근데 중국에서 한국산 반도체 쓰면은 괜히 저렇게 불편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다른 현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인 치포 동맹에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사드 얘기 또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1분기 현황을 보면은 2022년도에는 작년에는 요 수치가 38억 달러, 38.6억 달러, 44.7억 달러로 성장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20억 달러, 거의 반토막 났죠? 23억 달러, 22억 달러로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중국 수출은 좀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저는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그 부족한 걸 혹은 그 이상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중국이 아닌 곳에서 이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한국이 최근에 수출 라인들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여기저기 수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결과들이 저는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중국 쪽 수출을 많이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위기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럼 삼성전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주가 조정 가능하다. 가능성 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쪽 얘기가 오늘 사실 주제는 아니지만 반도체로 본다고 하면은 하반기 또 호재가 있죠. 하반기에 또 뭐 있습니까? 단가 인상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 호재는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악재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지수 자체가 하락해버리니까 시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자, 여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아까 저희 했던 얘기들인데 미국 올인 후속 과제, 그러니까 미국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후속 과제들 파도처럼 밀려온대요. 뭐냐? 이제 이 나라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 한미일 밀착이 북한, 중국과 러시아 밀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외교 안보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와,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 한미일과 북중러의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텐데 전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보다 뭐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묘수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아니다 이거보다는 가능성은 저는 그래도 조금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한미일 쪽에 동맹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때려 부수고 중국 무조건 배척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좀 신경 쓰는 그런 외교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냥 비판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대요. 또 오늘 나온 기사고요. 다음 달 초에 실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중일이 만나면은 현재 분위기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편이니까 중국을 사이에다 놓고 서로 공약을 잘 할 수 있겠죠.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만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총리, 그리고 한국의 윤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이 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정상회의니까. 실무진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무진들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요. 벌써 잡혀 있고, 그리고 3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라는 대주제 아래,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런 걸로 만나면은 100% 싸우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거를 주제로 조금 이제 사이드 재료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자. 다음 달 초 한중일 정상회의 앞서 실무진 만남을 이제 한국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주제는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호재가 있는 거예요.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그럼 다음 달 만나면 언제 하느냐? 현재 계획은 11, 12월 달 정도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좀 이게 좀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12월 달까지 그 시진핑 방한 또 막 희망 고문 엄청 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하긴 하는데 인적 교류 활성화는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적 교류니까 우리도 많이 가고 많이 오고 이거기 때문에 이미 한일 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한국, 중국이랑 일본 요것만 잘 해결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거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과연 근데 이 정상회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근데 이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 아마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권이 우리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크게 바뀌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도 어떤 딱 방향을 어느 쪽으로 딱 정한 게 아니라 애매한 노선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우리도 중국으로 어떤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죠. 대만 문제 거론하면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이제 중간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리포트 중에서 방금 내용이랑 연결돼서 이제 볼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공급망의 균형 잡기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이 리포트가 내용은 7페이지 정도 되는데, 주제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년 만에 우리의 최대 수출 고객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2004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바뀔 수 있대요. 그리고 3월 달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의 우리 수출의 17.8%이고 중국은 18.9%로 1%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데 1년 전인 작년 3월에는 우리 수출이 미국이 15%, 중국이 24.5%였대요. 그 뭔가 수치가 좀 변했어요. 미국이 15에서 17로 늘어났는데 중국은 24에서 18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으로의 수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중국 수출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공간 어디 갔느냐? 이게 최근에 나오는 뭐 무역 적자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유럽이나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수출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최근 1년 사이에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준에서 이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2024년도면 내년이죠. 지금 내년까지 현 상황이 지속이 돼서 이 미국의 공급망 속도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급망이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중국 쪽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공급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키면서 어떤 코스피의 선순환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는 투자 정체기이자 기업 실적의 부진이었다. 수요가 정체되니까 투자할 요인이 없고 기업들이 많이 좀 힘들었던, 박스권에 갇혔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쪽으로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증시를 이제 띄울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중국으로 우리가
많이 하던 시절. 그때 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성장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 증시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야가 좋을 것이냐? 분야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인데, 자동차랑 2차 전지는 미국 쏠림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대부분 막 이제 부랴부랴 막 미국의 공장 부지 알아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얘기가 그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보자. 이제 막 미국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 띄우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진출해가지고 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DIC 같은 기업이에요. 아직은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거는 지난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 이런 애들을 좀 보자.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미국 얘기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의 미국 매출 의존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뿐 아니라 자동차 그냥 부품주들. 사실 세 개는 다 같이 묶어서 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이미 중간재 특성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지만 아세안 쪽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그래도 중국 쪽 수출이 줄어들어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 쪽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이제 중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무선통신기기는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매출은 중국 내수 경기의 영향에 불가피할 듯하다. 이거는 조금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무선통신기기 쪽은 좋지 않을 거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말로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무선통신기기 하면은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던가 아니면 뭐 통신 장비 업종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들.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기업에서는 인도를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죠. 최근에는 애플 아이폰도 인도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곳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쪽이 잘 된다면은 또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기반한 투자 우선 전략을 매긴다면 현재는 미국의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순위, 그리고 반도체와 IT를 2순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과열 해소 후에 선별적인 접근을 권한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찬양 일색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 얘기들 잘 들어보면은 장기 투자 얘기예요. 장기 투자. 길게 모아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또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 아저씨 때문에 이쪽 2차 전지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바보가 됐는데 또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국가별 2차 전지 수출 비중이 안 그래도 중국 쪽 수출 비중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미 줄어들고 있었고 미국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EU가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 유럽 국가 쪽 수출도 이미 좀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상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팔려야 되는 곳은 사실 미국이고요. 이미 실제로 미국 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여기에 미국에 잘 파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소재 정밀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주를 본다 그러면 지금 중국 쪽은 좀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정체로 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완성품보다는 그래도 이 수출이 떨어지지 않고 정체로 가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은 아직은 좀 할만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성 배터리보다는 조금 할만하지 않나. 그래서 리포트 뭐 일부 내용만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자동차 완성차만 하더라도 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미국 쪽에서 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가 요즘 좀 핫한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중국이 많이 추월해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야 파주 쪽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요즘 뭐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 수출 비중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아세안 쪽인데 최근에 아시아 쪽에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참 중국한테 추월당해가지고 어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자체를 좀 많이 접고 있는 중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도 요즘 어찌 보면 기나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테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어디 가면은 이것만 추천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수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쪽 테마들이 뭐 시작이냐 그건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동차랑 배터리를 언제부터 추천했다고요? 저는 이미 2월부터 저는 이미 추천했었고 추천주 중에 한 뭐 9개 중 10개 중 총 몇 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방이랑 공개방송 하면은 많이 했겠죠. 수십 개 했을 것 같은데 10개 중 9개 정도는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고 이제 한두 개 정도 남은 상태예요. 그 남은 종목들은 아직 재료가 있으니까 가져가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저는 DIC를 끝으로 더 이상 자동차주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뭐 또 하겠지만 인지컨트로스랑 DIC 2개 남았죠 지금. 더 이상은 이쪽은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방산주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방산주도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하다 보면은 방산주 갈 수 있고 저의 종목인 퍼스텍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장이 어수선할 때도 저런 것들이 잘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 게 그러면은 이제 좋은 내용들이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제가 방금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쪽은 아마 꽤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2월 달에 여러분께 추천했던 배경이랑 지금 나온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별 다른 게 없어요. 반영이 좀 돼 있어서 종목을 잘 고르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살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 앞으로 이제 뭐 봐야 되냐? 자,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정을 좀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되면은 캘린더를 좀 보면서 5월 달에 이제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내일 볼게요. 오늘 시간이 꽤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4월 달이 끝나고 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4월 달 시작할 때 되게 걱정들이 들 많으셨을 거예요. 4월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4월 위기설. 이게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어제 일부 은행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장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은행이 하락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금융기관 리스크가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4월 위기설이라는 것도 결국 금융기관의 리스크였는데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이제 5월입니다. 이제 5월도 위기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오는 거라서 특히 이제 5월 달은 이제 전통적인 얘기가 또 있어요. 왜 sell in May라고 그냥 오래된 투자 격언입니다. 5월엔 팔아라. 왜 파냐? 연초부터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좋았던 그런 것들, 연초에는 원래 연초 효과라 그래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들이 이제 5월쯤 되면은 조금 식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투자 격언입니다. 이게 뭐 항상 맞아 떨어졌던 건 아닌데 이게 작년에는 적중을 했어요. 작년에는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죠. 그래서 올해도 사람들이 5월 달에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셀인베이라는 말이 언제적 얘기냐면 이게 뭐 최근에 MZ세대 때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이게 이미 언제적 얘기야 이게. 이미 19세기. 벌써 뭐 한 200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랑은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작년에는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작년에는 5월 달에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작년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였으니까 작년 증권가에서는 5월 달에 보유 전략. 왜냐면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살려면 기다렸다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 증권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수적인 전략들도 있는데 제가 쭉 주말에 한번 보니까 대부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까? 왜냐면 증권사에서 사라 그러면은 조금 그래요. 나중에는 뭐 많이 울들어 올라가는데 과정이 좀 많이 험난합니다. 근데 이 증권가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는데 증권사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막 신뢰도가 바닥일 때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좀 제법 괜찮아요. 근데 걔네들이 막 너무 잘 맞추고 그래가지고 와,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했을 때는 좀 보통 많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증권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한번 쟤네들이 하는 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리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죠. 있는 걸 잘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상승장이 나온다면 저희는 하던 대로 할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만약에 증시가 떨어지면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최종 목표까지 가는 데까지. 그리고 단기 투자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투자를 하면 돼요. 장기 투자로 저는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장투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지금은 코로나 때랑 생각하면은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이었다면 지금은 U자 반등이죠. 2020년 코로나 때는 V자 반등, 2023년도는 완만한 U자 반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코로나 때는 금방 빠지다 금방 올라가니까 바닥이 딱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바닥을 만드는데 만약에 2020년도 바닥 형성 시간이 한 달 걸렸다면 지금은 바닥 형성만 7, 8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뭐 한 6개월 이상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요. 바닥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확실한 바닥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사도 돼요. 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사도 돼요. 근데 코로나 때는 잠깐 갔다 잠깐 올라갔으니까 그때 거기서 잡은 사람들은 바로 대박이 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시간을 그때는 한 달밖에 안 줬다면 지금은 6개월 이상 줄 거고 이미 주고 있어요. 현재가 지금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올해 천천히 사놓으면은 올해 말 내년에 바닥에서 50에서 100%, 이미 제가 100%씩 띄우는 종목들을 저희 추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게 나중에 200% 가면 뭐하냐, 당장의 수익 몇 %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많고, 또 저도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성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면은 장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바닥이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는 분들은, 지루하지 않게 나는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매집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장이 계속 잘 간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종목들은 조금 치워두고 단타에 조금 더, 그래, 연초에 사실 저희가 단타를 많이 했거든요. 하던 대로 계속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5월 1일이 내일이죠. 1일부터 월요일이죠. 그리고 월요일, 12시 3시구나. 공개 방송 다음 주 일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오후 4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장중 공개 방송,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오후 4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 달을 대비하기 위한 특집 방송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남은 공개 방송 일정에서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큰 흐름만 오늘 간단하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그러면 길게 얘기했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별일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려하고
또는 호재다, 악재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이 돼가지고 어떤 뭐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이런 거. 갑자기 이상한 테마주들이 급락해가지고 금감원이 지금 여기저기 막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출렁임은 좀 있었는데 어떤 글로벌적인 변화는 큰 건 없다고 봐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어떤 중국으로의 그런 수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수치를 보니까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중국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는 증시가 좀 횡보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완만한 상승이나 완만한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크게 막 급변동을 하지 않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원래 5월 달에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거거든요. 5월은 미국 금리 동결 하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5월 24일 날 미국의 FOMC 회의를 공개하고 나면서 이제 그럼 미국의 금리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하고 나서부터 바로 다음날 우리나라도 한국 금통위도 있고 하면서 이제 미국 금리 동결 얘기 나오면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이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보면은 좋은 재밌는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론 박람회도 중간에 있고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FOMC 요 얘기들 나오면서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나오겠죠. 지금 모르니까. 근데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건 이거예요. 여기 미국의 FOMC가 2일에서 3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하다 보니까 다음 날이구나. 요 일정이 사실 제일 첫 번째고 구체적인 회의록은 이제 여기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저기 이제 연준에서 하는 발언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 일정이 바로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동결이나 향후 금리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다음 주에 바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수요일쯤 되면은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2, 3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이후 뭐 수목 정도 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봐야죠 뭐.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요게 된다고 하면은 5월달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